근데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면에서 사실은 미국 같은 이 자유사회 진영에서, 저 민주 진영에서 이 중국의 저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확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4차 산업,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모든 것과 연결되는 시발점이 데이터인데, 우리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법들 때문에 제약이 많은데 얘네는 그냥 확 해버리면 되니까, 지금 중국의 이 데이터와 관련된 현황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사실 데이터에서 제일 유연한 곳은 미국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그쪽은 내가 그러니까 무슨 뭐 법적으로 뭐 이런다기보다는 이제 관행적으로 데이터 이제 브로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활성화돼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글, 뭐 아마존 다 그 데이터 전 세계 다 지금 다 동의마다 다 갖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상으로. 그래서 정보 많이 못 끌어모으고 있죠. 뭐 구글이 만약에 착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유튜브 블랙아웃 돼가지고 네. 갑자기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뭐 유튜브가 사실 구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국이 사실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은 잠재력, 포텐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좀 미국이 뭐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좀 적극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 그런 판국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중국은 자충수가 없어갖고 전화도 제대로 전국적으로 안 퍼지고 카드도 은연 카드라고 이렇게 뭐 별로 없는데 바로 스마트폰으로 가버렸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막 나오고 뭐 한때는 알리페이가 80%까지 막 장악하고 있거든요. 결제 시장에. 자충수가 없어서 이제 막 한 것도 있지만 데이터에 관해서. 그 시진핑 주석이 서가에다가 뭐 AI 책 꽂아놓고 뭐 그런 많이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포텐셜은 미국보다 훨씬 세다.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숫자 데이터가 있어요. 텍스팅, 문자 데이터가 있어요. 또는 동영상, 그림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소비자 데이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카드로, 플라스틱 카드로, 이렇게 피지컬 어피런스가 아니라 플라스틱 카드, 우리 다, 지금 미국 비롯한 우리나라까지 사실 포함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플라스틱 카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편했잖아요, 그동안에. 네. 이게 사실은 선진국의 모델이었고,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갖다가, 인프라 기술 갖다가 가장 잘 활용한 선진국의 표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충수죠. 왜? 플라스틱카에서 나오는 소비자 정보는 숫자 정보밖에 말을 안 해요. 얘는 숫자 정보밖에 말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스마트폰은 뭐예요? 결제, QR코드로 결제해서 숫자를 뽑아낼 뿐만 아니라 바로, 어우, 이 음식 너무 맛있어. 이 옷 가성비 너무 좋아. 야, 이거 정말 구도 형편없어. 그지 같아. 바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왕궁이 막 지금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사업. 그 정도로 텍스팅, 문자로 하는 그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제너레이트되고 산출되고 유통돼요. 세 번째, 카드에는 눈깔이 없지만 스마트폰에는 눈깔이 있잖아요. 그죠? 교수님, 눈알. 예, 눈깔 사탕이 익숙해가지고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카메라. 다 찍어서 비근하죠. 예, 아까 지금 우리 안트 파이낸셜 얘기했었잖아요. 안트 파이낸셜. 그게 이제 중국말로는 마의 진프입니다. 마의가 중국말로 개미고 진프가 금자에다가 그 복무할 때 복자서 서비스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밑에 세 개의 바오가 있어요. 바오, 보물이지만 우리 돈 지갑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뭐예요? 알리페이를 갖다가, 영어로 알리페이지만 갖다가 지포파오, 지급하는 거, 소비자 결제. 또 하나는 생산자 대출, 소액 대출을 위한 타오바오. 타오는 도자기에다 물쓰면 써가지고 도자기 공장이 생산자한테. 또 하나는 위어바오. 위가 뭐냐면 나머지 여자, 남을 여자를 중발음으로 위라고 읽고 금액 액자를 어를 읽어요. 그래서 위어바오. 그래서 이 금액의 보물이지만 금액치가 뭐냐면 짜투리 돈을 갖다 관리해주는 거예요. 알리페이는 중국은 관행적으로, 법적으로 갖다 금지한 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돈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갖다 내주거든요. 돈이 있는 게 확인돼야지만. 상행위 사고로 그래요. 못 믿어. 민족도 50몇 개 되고 성도 막 30몇 개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너 믿냐. 정보 확인을 좀 해서. 그래서 제3자 결제가 발달한 거거든요.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게 제3자 결제. 딴 나라는 없어요. 제3자 결제가 뭐예요?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만나는데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소비자는 정품이 오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오는지 돈을 내가 먼저 어떻게 보내줘, 정품을 확인해야지. 그렇죠. 판매자는 아니 재산 본인이 내가 어떻게 알아? 주고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해? 알리바바가 딱 나가서 알리페이만 에스크로 같은 게 있죠. 에스크로 같은 거죠. 우리 에스크로 서비스. 네. 저를 믿으세요.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돈 여기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돈 드릴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소비자한테는.
이 사람 지금 내가 저 생산자 저 하고 나서 돈 보낼 거거든요. 소비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제3자가 그때 더 서드 파티 이제 저 세트먼트라고 하는데 제3자 결제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근데 이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도 다 지금 사실 그 뒷단에 보면 이제 중국의 자충수가 없이 일어난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끝났지만 위어바오가 8개월 만에 100조가 됐어요. 리오파우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그 짜투리 돈을 갖다 관리해주는 그 펀드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실 거예요. MMF. 머니마켓 펀드예요.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그냥 수시 입출할 수 수시 있는 입출금. 그냥 펀드인데 몇 프로 줬냐면 8% 줬어요. 연율. 엄청 좋네요. 2013년에. 그래. 근데 그때 이 중국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죠? 3%입니다. 국유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뭐 건설은행 막 있잖아요. 사실상의 은행 역할을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1년 동안 돈 빼지도 못하고 묶어놓는데 그것도 점심시간에 가면 그냥 공무원들이니까 뭐 1시간 반 동안 1시간까지는 뭐 오지도 마세요. 딱 그냥 손님 다 있어도 그냥 뭐 지들끼리 잡담하고 막 이러는데 특히 국유은행이니까 3% 주는데 갑자기 알리페이 돈을 갖다가 연결해갖고 운용해주는 위어바오라는 게 있는데 알리페이 짜투리 돈 넘겨놔서 그거 갖다 오케이만 해주면 걔네들이 운용하는데 아니 아무 데나 써서 쓸 수 있는데 8% 준단다. 안 믿죠. 상해에 있는 알리페이 지사하고 베이징에 있는 알리페이 지사만 가본 사람만 어이구 이거 해주네 그리고 돈 주는데 안 믿죠. 근데 8개월 만에 100조. 그 당시 100조는요. 우리나라 돈은 100조인데 100조는 저도 의심했어요. 10조 하니까. 단일 펀드 상품으로 8개월 만에 100조가 된 거는 금융시장 역사상 전무후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도대체. 뭘까요? 핸드폰. 모바일에서 손쉽게. 모바일 손시장, 손안의 시장, 광속 시장. 특히 뭐예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갔느냐? 동영상 데이터가. 아니 서북부에 뭐가 있죠? 가장 꼭대기에 있는 중국의 성이 뭐예요? 신장. 아 위쪽. 미국으로 사는 거 북쪽에. 있잖아요. 예. 신강. 신강 지역. 신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장. 발음은 신장. 그러니까 한자로는 신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신장이죠. 미국이죠. 거기가 우르무치가 성도거든요. 수도 우르무치. 어떻게 걔네들을 알겠어? 근데 걔네들은 뭐 동영상으로 그냥 친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안 믿어? 야, 7%. 봐. 맞잖아. 이거 8%. 계약서 보니까 맞는 8%? 바로 와서 국유은행 가갖고 돈 빼가지고 그냥 바로 알리페이 돈 넣어버리는 거죠. 그죠? 위어바 운용해주세요. 8개월에 100조. 그건 뭐예요? 광속시장의 특히, 아까 제가 유니콘의 특징, 광속시장의 특징, 손안의 시장의 특징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중국의 핀텍이 찐농커지라고 표현하는데, 금융과학,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게 한국 같으면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금융법이라든가. 중국에는 그런 법령이 없었나요? 은행들만 그렇게 뭐 펀드 자금을 모은다든가 뭐 증권 사만한다든가. 뭐 법이야 있었겠는데 지금은 이제 정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그 IT 업자들이 금융을 하는 거는 예컨대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만든 은행이 마이뱅크입니다. 텐센트가 만든 은행이 우리은행 같이 위뱅크예요. 위뱅크. 위뱅크. 네, 위뱅크. 근데 위는 이제 그 웨이 작다는 뜻이에요. 웨이 미소할 미자. 그러니까 좀 우리 은행의 그 위뱅크는 달라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런 은행법의 은행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은행법의 은행이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허용해 준 거예요. 그때 중국은 그러니까 금융이 촘촘하게 규제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막 그런 것들 갖다 만들죠. 이를테면은 알리페이에 짜투리 돈이 모였는데 몇십 조가 엄청난 돈이 모여 있잖아요. 야 이거는 거의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 준비에 걸맞는 걸 갖다 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급 준비처럼 너네들 몇 프로는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걸 조치 발표하고 이제 막 발표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동영상이라는 그 빅데이터의 포텐셜이 없었다면 위협바 같은 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8개월 만에 응? 그만큼 카드로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을 중국은 3개 종류의 데이터가 다 쓰인다는 거. 중국이 미국보다 인구가 5배예요. 15조라 가정하면 미국이 3조 좀 넘지만 대충 5배인데 쓰이는 종류는 미국은 카드 데이터만 쓴다. 그럼 숫자 데이터만 쓰니까 하나고 중국은 3종류 쓴다. 그럼 3배라고 그냥 러플리 3 곱하기 15배죠.
근데 중국은 선진국이어갖고 개인정보 그냥 이렇게 이거 나가면 안 되고 막 따지잖아요. 중국은 오케이. 악기발이 같이 정말 좋은 양질 좋은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프레임만 한 30%만 주죠. 그럼 1.3 곱하기 5 곱하기 3 하면 20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이 훨씬 데이터 브로커도 많고 강국이고 그런데 중개 포텐셜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거예요. 20배니까. 그러네. 지금 알리페이 말씀하셨듯이 규제가 없으니까 그냥 혁신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미국식 방식 아닌가요? 일단은 규제가 없어서 일단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좀 하는 미국식 방식. 모델이기도 하고 저는 대국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또 얘기하려면 길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우리나라가 뭐 야 미국은 규제다 풀고 중푸는데 왜 우리는 그러냐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저는 핀텍 바라보면서 영국식 모델이 우리나라는 차라리 맞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어떤 새로운 산업이 금융에서 나왔어요. 또 어떤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이 나왔어요. 비즈니스 나왔어요. 내버려 둬요. 해봐. 잘 되네? 오케이. 그러다가 기존 산업을 협박한다든지 무협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마켓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면 어떤 산업의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막는데. 근데 이제 대국일 때는 그 시장이 크면 어떤 하나의 산업이 나와갖고 몇몇 기업이 먹고 살 정도가 모델을 만들려면 미국이나 중처럼 큰 시장에서는 시장이 1, 2%도 충분해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가 안 생겨요. 한국은 작아요.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그 정도 똑같은 규모로 해갖고 어떤 산업이나 어떤 게 만들어질 정도가 될 때 기존 어떤 산업의 어떤 그런 종류의 산업의 20%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 식으로 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부단히 그게 보수화되거나 이렇게 좀 뭐라 하죠? 저 네임닭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죠. 정책적으로. 근데 조금 전에 그 미국의 그 데이터 브로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브로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기관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런 뭐 우리 같으면 차 딜러 있잖아요. 개인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될 수 있고 기업이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관행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거기만 인허가 내 갖고 처음에 우리 이제 요이 땅 우리처럼 야 우리 이제 데이터 갖다 만들어 데이터 거래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기 전부터 이렇게 그거 갖다 허용해 갖고 만들었으니까 뭐 동의하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데이터 브로커 제도가 이제 발달했고요. 그게 사실 시장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A나 B라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야 우리 데이터 가지고 저 고객 좀 끌어와봐. 우리 필요로 하는 거 이런 식인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거래가 되는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뭐 커미션 받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나 금융권 같은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공기업 성향의 이런 데이터들도 있지만 뭐 진짜 아마존이 됐든 이런 식의 개인 기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업들도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그 브로커들이 그렇죠. 해주면 편하죠. 저희 집 거래할 때도 그렇죠. 대부분 두드리고 저 좀 집 좀 봐도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저 복도반 아저씨들 있으면 또 굉장히 원활하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게 불법 거래로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뉴스 가끔 나오면은 뭐 저 고객 정보를 갖다가 무슨 뭐 텔레마케팅 업체에다 팔았네 어쩌네 뭐 해가지고 문제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룰을 만들고 데이터 거래를 합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몇천 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거기는 금융만이 아니라 다. 그쵸, 모든 모든 걸 다 할 수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융합도 좀 더 용이하게 일어나고. 그렇죠.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내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찾으면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잖아요. 구글 뭐 이런 컨셉도 나오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고요. 유럽은 사실은 뭐 개인정보가 굉장히 빡빡했잖아요. 우리나라 유럽 쫓아가는 모델이잖아요. GSDR인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그게 유럽이 보니까 유럽이 2018년 6월 달에 개인정보법을 바꿨어요. 개정했어요. 그 전에 테스트베드 갖다 좀 거친 다음에 그때 그 어떤 반성이 있었냐면 그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야 미국한테 다 뺏겼다. 아니 구글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다 갖고 있잖아요. 야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하다 보니까 거기다 다 동의하고 다 가져가 있네. 저희도 지금 구글 쳐서 보면 우리 제 동선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범죄 기록 찾을 때 구글 데이터 보면 다 잡힌다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뭐 핸드폰 잃어버렸다가 전화가 다. 그러니까 이게 반성하는 거죠. 유럽도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해야 되겠다. 지금 막 어려우니까 경제가. 그래서 개정을 했고 우리나라도 유럽을 쫓아가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사업 특징은 또 하나 뭐냐면 이때까지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건 소극적인 개인을 보호하거나 소극적인 어떤 개인의 그 소비자 이익을 갖다 대변하는 거다. 오히려 괜히 원하면 적절히 그 데이터를 써갖고 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내가 데이터, 내 데이터니까. 그게 진짜 진정한 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요, 소비자 이익을 창출하는 거 아니냐, 소비자 주권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실 뒤에 비하인드 필로소피가 있고요. 사실 그 전에 폴리티컬 저기는 미국은 다 뺏겠다. 그래서 유럽은 반성해서 유럽이 그렇게 했고 한국도 유럽을 쫓아가는 모델이니까 그렇게 한 게 됐는데 한국도 많이 됐다처럼 늦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2018년 유럽에 나왔는데 한국은 특징이 빨라. 시작하면 그냥 무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면서. 2년 정도는 금방 엎어요. 저는 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에도 이제 데이터 거래소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소에다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들어가면 그 데이터,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쫙 나오나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 쭉 가면은 이제 뭐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있는 게 다 진열장에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네. 이제 그거 갖다가 내가 보고서 이렇게 살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기관하고 내고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 거래소가 5월달에 오픈했는데 지금 사실은 야,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야,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좀 그래도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거래가 되려면 이게 지금 거래소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우리 거래소라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면은 거래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증권거래소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래소 하면 일단. 네. 증권거래소 뭐죠? 모든 제품들이 증권 상품들이 시큐리티가 다 표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데이터 거래소에 그 지금 데이터는 표준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서로 그 내거래소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거래소지만 장외 거래소 비슷한 그런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거래소를 통해서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많은 인프라가 필요해요. 생태계 조성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의 표준화. 그 다음에 그 프라이싱. 어떻게 프라이싱 할 거냐.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그 서로 생각이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약간 물물교환 방식으로. 근데 의외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뭐 어디라고 특정하지 못하지만 하여간 어느 그 핸드폰 회사 카드사요. 카드사요? 많이 내놓으시고 했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거래소. 거래가 되게 도와주신 거니까. 근데 그 누가 팔지? 막 8천만 원에 사고 막 이렇게 샀다는 덩어리를. 근데 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회사. 사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저 정보를 내가 얻었다가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평가하거나 뭐 또 이거 하는 거에 다른 쪽에 그걸 확장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개인이나 기업의 어떤 신용평가에 또 중요한, 특히 개인의 신용평가에 중요한 요소는 게 뭐야? 얼터너티브 평가잖아요. 대안평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떤 예컨대 뭐 대출이라는 어떤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필요한 개인과 기업의 재무정보. 개인 같으면 통장, 뭐 얼마 있냐, 뭐 재산, 아파트, 뭐 기업 같으면 재무제표. 이걸 보고서 결정해줬잖아요. 대출금리가 얼마고 해준다 만다. 응?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소득과 똑같은 자산을 갖고 있는 개인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씀씀이가 한 사람은 굉장히 허프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뭐 술을 졸라 마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등급으로 주냐 이거예요. 네.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한 재무적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의 활용이죠. 그 대안평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 그런 데이터가 쓸 수 없었으니까 안 썼는데 그걸 쓴다면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저는 진짜 그 말씀 들어보니까 평판을 데이터화해가지고 평판 데이터로 이율을 정하는 대출해주고 이건 꼭 갚을 사람이다. 저는 나중에는 결국은 빅데이터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우리 교수님 신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빅데이터 지금 인공지능은 사실 빅데이터 토톨로지 같은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70년대 인공지능 떴을 때 다들 막 세상이 통째로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러고 나 세월이 지나고 지금 또 떴는데 또 제대로 되나 그랬는데 알파고가 완전히 사람들 갖다가 그렇죠. 뒤집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파고는 뭐냐? 인공지능 이꼬리 빅데이터예요. 전에는 룰 베이스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야 룰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맞춰 짜와. 마치 옛날에 SI 업체 있잖아요. 은행 그렇죠. 딱 프로그램 여기 막간 좀 짜오세요. 핀텍은 뭐죠? 그런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시장 소비자하고 만나가지고 소비자가 이런 거 원하냐? 본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그냥 데이터 정보를 다 주고 인공지능한테 알고리즘한테 네가 알아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갖고 옵티멀한 알고리즘을 네가 찾고 그 옵티멀한 알고리즘에 기초해서 옵티멀한 솔루션을 나에게 줘라. 전에는 옵티멀한 솔루션만 줘.
알고리즘 룰베이스 내가 준 거잖아요. 근데 그 룰베이스 준 게 엉터 이거. 맞아요. 모든 데이터는 그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사람들이 좀 멍청하셔서 그런 거냐? 데이터가 만큼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단기간에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모바일 혁명. 그래서 제가 모바일 혁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빅데이터가 쌓이지 않고 빅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면 ABC라는 인프라 기술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했던 단어인데 와닿는 게 모바일 혁명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산업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에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데이터 산업이고 앞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 그 돈맥 같은 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M&A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용하잖아요. 기본소득에 쓰자고. 하여간 뭐 활용이죠.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뭐 교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데이터 인력을 뭐 150만 명을 육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 뭐 계획은 계획이죠 뭐. 계획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데이터 그러면 아까 제가 토톨로지 인공지능 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양과 질이 인공지능의 그 경쟁력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 중국을 좀 두려워한다는 표현보다는 자꾸 이렇게 쫓아오지 못하게 뭐 너무 빠르니까. 스파잉 한다고 걸고 뭐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스파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포텐셜이 엄청나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IT 사회주의로 그냥 막 쫓아오기 때문에 20배라고 그랬잖아요. 20배. 데이터가 20배면은 인공지능이 20배의 포텐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논문 특허 수가 미국을 앞질러 버렸어요. 논문 특허 수가. 그 질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의 질을 지나치게 결정하잖아요. 양의 질을 바꾸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무서워하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 그걸 잘 알잖아요. 서가에다 꽂아놨다 그랬잖아요. 시진핑. 그건 상징적이거든요.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좀 읽어보겠어요. 그걸로 승부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디지털 G1이 되겠다. 근데 코로나가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결국은 빅데이터로 해서 뭐 150만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인력 갖다가 기르겠다는 거는,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산업 다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산업은 어떤 산업이죠? 인프라 산업이에요. 모든 산업에 전후마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프라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빅데이터, 원유. 제가 라디오 방송할 때 원유는 21세기 원유가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유 더 중요한 게 빅데이터입니다. 왜요? 원유는 쓰면 쓸수록 고갈되지만 없어지지만 빅데이터는 쓰면 쓸수록 더 커집니다. 근데 가공 데이터. 근데 네. 근데 그 교수님, 그 이번 금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 정부가 경제가 셧다운이 돼 버리면서 그 뉴 인프라 그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신형 인프라 정책. 신형 인프라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그게 여기에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 신형 인프라, 그 신형이 뭐예요?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잖아요. 예. 이게 데이터. CNG 주. 근데 그는 이제 그게 디지털. 우리 디지털 뉴딜 했잖아요. 네. 저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중국에서 그 말하는 신형 인프라가 디지털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죠? 빅데이터. 또 하나 뭐죠? 5G. 제가 ABCD IG라고 표현했잖아요. ABCD IG 하면 앞에 ABCD는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뒤에 IoT하고 5G는 하드웨어적인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ABC가 주로 작동하고 있어요. 앞으로 IG가 작동하면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또 그것도 한참 걸려요. 또 얘기하려면요. 근데 ABC의 대표적인 건 빅데이터가 원이고, 지금 먼저 앞선 주자 나가는 게 지금 인공지능 AI고, 그다음 쫓아가는 게 클라우드고, 블록체인은 우리 가트너의 기술 변화 속도 그 과정에 따르면 아직은 연애에서 조금 이제 결혼 활동 말동, 결혼하고 나서 권태기 한 번 더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뭐 150만 명은 15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5천만이면 30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명이 돼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150만 명이면 우리나라 30억 나누면 어떻게 돼요? 5만 명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 좀 과기부에서 1270명인가 뭐 육성한다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코딩하는 사람도 우리가 다 사실은 인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강조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뭐 2022년까지 150만 명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한 5만 명 된다고 하면 여기에 정말 더 많은 관심과 이거는 뭐 정부만이 아니라 이 개인들도 아 이쪽에 미래의 경쟁력이 있다 하면 내 진로를 그쪽에다 맞춰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할 때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도 마찬가지지만 빅데이터 이꼬로 인공지능을 했잖아요. 그럼 빅데이터 우리가 알랭귀지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공부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뭐냐? 빅데이터라고 해도 세 가지가 있어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구축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이걸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활용하고 활용도 한 산업에 한 비즈니스 모델 활용할 수 있고 융합을 할 수도 있고 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 아까 제가 뭐 거래소라는 것 생태계로서 플레이어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그거 작동하기 위해서 가격 프라이싱 같은 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표준화해야 되고 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태가 조성이 돼야 돼요. 이 하나의 산업으로 그냥 산업이 아니라 인프라니까 그런 거 하려면 이제 거기에 플레이어도 지금 인력이라 해도 코딩 인력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도 구축, 분석, 활용, 인공지능의 연결, 그다음에 다양한 산업 거기에 곱하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민다면 신형 인프라에서 예산을 쏟는데 거기 핵심은 지금 쏟는 거가 두 가지예요. 5G하고 빅데이터. 그린 뉴딜 아니 중국. 아, 5G하고 빅데이터가 우선 그게 기초거든. 그게 되면 5G와 생각해 보세요. 인프라라는 게 뭘까? 인프라 민간 인프라 투자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까지 인프라에 투자한 사람들이 저 업체들이 돈을 못 벌었거든. 아니 그 썬크 코스트군요. 그냥 날리는 돈이에요. 네. 내가 시컷 만들어 놓으면 아마존 같은 데가 돈 딴 놈들이 벌어요. 이용하는 거야. 딴 놈들이. 예. 금융 데이터 거래소 시컷 만들었더니 비금사에서 그러니까 안 돼, 니들도 가져와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할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인프라는 정부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 지금 왜 또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중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투자에 관심이 있느냐? 경제 세 가지 컴포넌트가 뭐죠? 소비, CI, X-M이잖아요. 소비, 인베스트먼트 투자, 그 다음에 수출만 수입 있잖아요. 이 세 개가 결국 우리 GDP를 결정하잖아요. X-M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미 또 수출이 안 돼요. 저딴 나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성장률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이거 통해서 높일 수가 없어요. 소비 하루에 3끼 먹는 사람 갑자기 6끼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옷 1년에 봄에 여름에 한 4벌 갖고 입는 사람이 갑자기 10벌 입을 수 있냐고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소비는 만만비 천천히 그래줄리 늘어나는 거지 갑자기 소비가 안 돼요. 그럼 어디서 늘어나죠? 투자. 투자를 해야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투자.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의사결정 정부의 정책은 지금 트렌드가 바뀌면서 새로운 산업이 열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은 거기에 인프라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지금 성장률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는? 미래의 산업이 될 수 있는 분명한 그 트렌드가 되는 그런 산업에 인프라가 되는 것들 지금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도 보존을 하고 성장률도 높이고 그쪽이 빨리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하에 민간들이 뛰어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죠. 그게 중국은 지금 신형 인프라고요. 한국의 디지털 뉴딜이 됐으면 그린 뉴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 중국의 그 뉴 인프라 그 신형 인프라 사업 그게 이해가 되네요. 왜 중국 애들이 거기다 돈을 쏟는지. 거기에 인프라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빅데이터하고 5G라 했잖아요. 그게 인프라거든. 소프트웨어적인 ABC 중에서 인프라가 뭐죠? 빅데이터예요. 그 빅데이터 센터 갔다가 응? 맞아요. AI는 무조건 데이터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AI뿐만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어야 클라우드도 작동을 하고 향후에 블록체인도 발동하고 이분 나중에 IoT도 작동을 해요. IoT도 우리가 많이 IoT 여지 또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빅데이터 많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 안 열렸고 지금만 열린 거잖아요. IoT는 언제 열려요? 5G가 작동할 때. 5G는 뭐죠? 촘촘하게 기지국을 만들어서 아주 이제 근접한 이런 거에서 일어나는 어떤 걸 다 센싱 테크놀로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센서 기술이 작동하는 거예요. IoT는 뭐죠? 내 몸 안에 칩이 됐든 무슨 뭘 갖다 디바이스 깔았을 때 얘가 센싱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즉각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집안에 어디다가 딱 부착했을 때, 냉장고에 어디다 부착했을 때, 앞으로 스마트 컨트롤에다 다 내가 거기다가 조건을 부여했을 때도 얘가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 센싱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환경이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 환경. 그게 뭐죠? 5G. 초고속 초연결하는 거. 진짜로. 그러니까 5G는 IoT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게 작동하면 IoT가 커요. 네. IoT가 크면 전혀 다른
의료 산업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의료 쪽에 정보 갖다 제공해라 해야 된다는 게 그때 되면 우리 몸에 부착한 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실시간 정보를 갖다 하고 의사는 일요일 날 누워가지고 프리 의사가 자유계약 의사가 그걸 분석해갖고 처방을 해줄 수가 있고 병원이 만약에 갖다 채택을 하면 아웃도어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진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그 중국이 왜 데이터에 집중하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한국도 이 그린 뉴딜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디지털 뉴딜 나누는데 좀 더 집중을 좀 많이 해야겠구나. 왜냐면 많이 분산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분산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융합을 추상적 융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융합 신산을 갖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또는 산업까지 못하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갖다가 우리가 예시를 해서 그걸 좀 이렇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래도 제가 정책 위반자고 그래도 분명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 차원인데 겁나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때까지 좀 느렸는데 우리가 데이터 산법이 통과되고 코로나에서 또 이렇게 글로벌리 한국이 그래도 아직 IT가 강하네. 뭐 이제 그리고 약간 그 국민들이나 약간 굉장히 약간 그 대단하다.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좀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오늘 정말 이 새로운 신산업, 데이터, 이런 뭐 IoT 이런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그 상황들을 지금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통찰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 시청자들의 질문과 이런 것들을 해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깊은 얘기 그리고 아까 못다 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